유럽의 경기가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에서 수혜로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중국 경기가 반등을 하면 어떤 식으로든 우리나라 수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서비스업 중심으로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구나. 자, 그럼 유럽 경제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유럽 경제는 그동안은 많이 어려웠었어요. 네. 당연히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유럽의 경제는 의외로 중국하고 많이 연동이 돼 있습니다. 유럽은 잘 아시다시피 네. 일단은 제조업이 강한 나라가 있죠. 네덜란드라든가 독일 같은. 의외로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또 이들 국가 대부분이 또 관광으로 많이 먹고 사는 국가들입니다. 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들 국가가 코로나 때 제일 큰 타격을 받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명품 소비도 많이 줄었고 네. 중국인들의 명품 소비가 얼마나 많이 줄었었냐면 오죽했으면 지난해 명품 소비 1위가 한국이었겠습니까? 중국을 제끼고 전 세계에서 작년에 우리나라 1위였어요? 전 세계에서 1위였었어요. 아, 사람들이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죠? 아니 이게 아니 뭐 인구 평균 뭐 그런 건가? 그게 아니라 1인당 구매가 저희가 1위였었어요. 아, 실제. 1인당.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다시 중국이 차지했거든요. 대단하네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글로벌이 리오프닝이 되면 될수록 유럽 경기는 회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관광. 제가 실제 지난 연말에 네. 뭐 유럽에 다녀왔잖아요. 네. 실제 많이 회복이 되고 있었었고요. 네. 두 번째 어쨌든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은 우리나라보다 브랜드력이 되게 좋습니다. 아, 좋죠. 벤츠, BMW, 루이비통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과 관련된 소비는 또 역시 아시아 쪽에서 뭐 미국도 있지만 네. 아무래도 중국이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네. 실제 중국의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유럽 경기는 생각보다 회복이 좀 빠를 것 같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유럽 경제를 괴롭혔던 가장 큰 것들이 잘 아시다시피 가스 가격이었는데 지금 가스 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보다도 더 낮은 수준으로 가 있습니다. 아울러 재밌는 게 뭐냐면 유럽의 경기가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에서 수혜로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네.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그 유럽 지역에서 많은 국가들이 방산과 관련된 또 여러 가지 투자를 진행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러면서 지금 독일의 닥스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갔던 게 라인메탈이라는 회사 때문이거든요. 네. 방산업체예요. 네. 이렇게 놓고 보면 의외로 이제는 뭐 피해도 있었지만 수혜가 되는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유럽 경기가 뭐 대단히 핫하진 않지만 네. 우리가 생각하는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서 네. 이제 완연한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는데 네. 그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던 일단 이런 어떤 그 전쟁 때문에 있었던 가스 가격이 많이 내렸고 동시에 지금 말씀드렸던 중국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서 네. 많은 사람들이 관광에 나선 점들도 있고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네. 유럽 경기는 점차 정상화로 가고 있는 그림이라 보셔도 될 것 유럽 같습니다. 경기에 이제 중국이 굉장히 관련이 있다 하셔서 네. 그러면 중국 경제 어떤지랑 중국의 경기 반등은 한국 경제 살리는 좀 촉매제가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네. 야, 중국하고 한국하고 요즘 사이가 별로 안 좋잖아. 좋죠. 사실 정치적으로 많은 갈등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인들이 한국에 오겠어? 뭐 여러분들 우려대로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국 물건을 안 살 수도 있을 거야. 네. 근데 그게 생필품들이 우리에게는 소비재들이죠. 뭐 화장품이니 뭐 이런 것들일 텐데요. 그건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미 잘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우리나라 이런 흔히 얘기하는 소비재들 같은 경우가 이미 자리를 많이 잃었습니다. 예컨대 며칠 전에 그 데이터를 보니까 이번 주에 나온 건데 현대자동차가 중국에서 점유율이 이제 1%대로 떨어졌더라고요. 사실상 뭐 의미가 없죠. 뭐 저도 이게 삼성전자 전 최신 폰 들고 있지만 네. 중국 사람들은 한국 폰 안 씁니다. 일단은 폰도 안 쓰죠. 화장품도 중국 사람들은 이제 자기 게 있죠. 그러니까 싼 거는 자기네들 거, 비싼 거는 프랑스나 미국 거.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미 살지 않는 건 다 안 산다. 다만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건 중간재들입니다. 예컨대 반도체 같은 부품, 석유화학 같은 이런 어떤 제품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철강이라든가 이런 건 좀 다른 거죠. 이거 산업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안 살 수 없다. 특히 우리 거를 안 사면 다른 걸 사더라도 그럼 다른 데도 거의 비게 되거든요. 결국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수요가 생기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중국 경기가 반등을 하면 어떤 식으로든 우리나라 수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소비재가 아닐 수 있는 거지 사실 다른 어떤 중간재 부분에서는 여전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도 그래서 지금 중국에 가보려고 하는 건데 일단 올 초에 중국 경제 회복이 되게 빠를 거로 생각했는데 그러진 않았어요. 예, 생각보다 올라오는 속도가 더디네라고 했는데 4월 들어서 뭔가 변화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4월 들어서 중국의 성장률 같은 경우도 원래 4% 정도 예상했는데 4.5%로 올라왔고 또 우리가 소매 판매도 7% 예상했는데 10%가 넘었죠. 네. 그래서 아직 제조업은 덜하긴 한데 서비스업 중심으로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구나. 특히 이번에 아시겠지만 노동절이 있었었죠. 5월 초에. 뭐 신문 보셨겠지만 거의 인산이네죠. 네. 그렇죠. 뭐 무슨 막 만리장성 이런 데 가서도 뭐 길 몰려다니고 전 그 많이 경험했었거든요. 네. 제가 코로나 이전에는 중국을 매달 갔었기 때문에 매달이요? 매달 갔었습니다. 왜요? 120번 넘. 중국에 대한 걸 알려면 가봐야 돼요. 이게 가보고 안 보고는 차이가 되게 큽니다. 회사 업무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요? 개인적으로 많이 갔어요. 이번에도 개인적으로 개인 돈으로 갑니다. 회사에서는 돈을 안 대주네요. 이게 사장님이 보셔야 될 텐데. 야, 그렇죠? 매달이라. 야. 예. 아니, 돈이 꽤 들어갔는데도 아, 워낙 가까운 나라긴 하니까. 예. 그래서 뭐 이제는 중국 가면은 그냥 그렇게 이제 친숙할 정도로 네. 대단히 많이 갔었고 그렇게 자주 가도 갈 수밖에 없는 게 그래도 보였어요. 이 변화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중국이 되게 빨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코트라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에 있는 증권사들한테도 니네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니? 제가 궁금한 것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다 의뢰를 해놨던 거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생각보다 대단히 빠른 것 같지 않은데 소비 쪽, 즉 서비스업 쪽부터는 확실히 빨라지는 것 같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제조업 분야라든가 이런 쪽은 조금 더딘 모습인데 아무래도 이건 저는 중국의 부동산하고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 아무래도 부동산이 반등을 해야 사람들이 그래 이사를 가잖아요. 이사를 가야 가전제품도 받고 막 그럴 거니까 예 그럴 게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재미있는 게 중국 사람들도 휴대폰을 왜 안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저 이렇게 했었을 때 퀄컴이라는 회사가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발표한 게 중국의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없다. 기대만큼 없다라는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 며칠 전에 중국에서도 그 설문조사한 게 있었어요. 왜 당신들 휴대폰 안 바꾸니 그랬더니 우리하고 똑같았어요. 뭐 바꿀 게 없다. 뭐 그나물의 그 밥이다. 예. 그런 거죠, 그죠? 뭐 바꿔봐야 뭐 갤럭시 21, 22 뭐 차이가 있어봐야 뭐 나는 잘 모르겠고라고 하니까 안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정말 어떤 변화가 있을 만한 것들이 있는 건지 또 이 사람들이 바꾼다라면 또 어떤 포인트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보게 해서 한 번은 제가 좀 더 가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현재까지는 어쨌든 간에 기대치가 너무 낮은 건 사실이나 그럼에도 서비스업 중심으로 먼저 회복은 되고 있는 거 확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이 혹시 반등을 시작한다라면 제가 볼 땐 제조업 쪽으로 온기가 돌 수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중국의 부동산을 올릴 수 있는 정책이 되려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중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란 국가가 지금 정책을 쓰려면 우리도 똑같은데 부동산 보셨지만 예전에 뭐 전 정권 때도 부동산 잡내만 해왔는데 뭔 정책을 써도 안 됐는데 금리 올리니까 바로 잡히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금리가 많이 낮아지면 반등할 거고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반등을 못 하는 겁니다. 사실 모든 정책 중에 금리가 제일 중요한데 그럼 중국에서도 통화 정책을 써야 부동산을 유의미하게 반등을 지킬 수 있을 텐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중국의 통화 정책을 완화하면 미중 간의 금리 차가 벌어지잖아요. 미중 간의 금리 차가 더 벌어지는 방향으로 가면 즉 같은 방향으로 가면 괜찮은데 다른 방향으로 가면 실제 외국인 자금 이탈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정책을 못 썼던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중국도 많은 것들을 수입하다 보니까 지금 내수를 살려야 되는데 만약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즉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중 간의 금리가 벌어지면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들여오는 원유 가격도 비싸게 들여올 거고 달러 베이스니까 또 수입 물가들도 올라가게 되니까 사실은 소비 부양 효과가 떨어지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종결이 됐다. 그리고 좀 섣부르지만 혹시 미국이 정책 전환 기대감이 높아지면 중국은 더 강하게 통화 정책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그만큼 중국에 대한 경기 회복이 빨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역으로 생각을 해서 야 미국이라는 국가가 통화 정책도 이제는 더 이상 긴축을 안 할 거고 혹시 예상과는 다르게 정책의 전환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중국은 생각보다 강한 부동산 관련 정책을 쓸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연결시켜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중국 분들도 한국에 좀 많이 여행 오셨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뭐 그래야지 또 와서 분노의 소비를 한번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럼요. 근데 또 많이 오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도 드는 게 한국 분들이 사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도 반일 감정이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여행지가 맞아요. 일본. 사실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뭐 이상하게 우리나라 분들은 일본을 싫어하면서 일본 본인들은 다 나가잖아요. 그죠? 요즘에 진짜 많이 가고. 그냥 다 가요. 네. 예. 뭐 그럼 뻔히 하면 중국도 똑같아요. 한국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을 수는 있는데 여행은 별개 문제예요. 좀 올 것 같은. 왜냐면 어쨌든 일본도 우리가 여행 뭐 안 가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요. 뭐 일본 가면 참 여행하기 좋잖아요. 특히 이번에 그 노동절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국인들이 이 데이터를 보니까 외국을 많이 안 나고 거의 내국 여행이었더라고요. 자기네 나라에서. 근데 그게 좀 많이 불편했어요. 너무 사람들이 몰리니까 사람 재미를 못 받고 예를 들어 하이난 같은 경우는 호텔 1박에 2천만 원씩 했었어요.
일부 호텔이긴 하지만 아, 정말 비싼. 예, 너무 비싸고 사람 취급 못 받고 뭐 중국인들이 황산이라는 데 올라가지고 못 내려와서 막 전부 화장실에서 자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럴 거면 네. 정말 싼 한국으로 오는 게 네. 비행기 값도 싸고 그렇죠, 참고로 3월 31일부로 중국의 비행기 관련된 티켓 가격이 5분의 1에서 10분의 1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왜 안 오나 싶었는데 실제 비행기 값이 비쌌었고요. 티켓 값이 5분의 1에서 10분의 1로 떨어졌다는 게 북경일보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그 기사를 읽었고요. 그렇게 감안을 하면 일단 비행기 티켓 값도 많이 내렸고 이번에 뭐 노동절 때 보니까 이제 내국 여행에서 사람이 너무 많은 것도 봤으면 굳이 뭐 가까운 데 간다면 그렇죠. 한국에 대한 선택도 있지 않을까. 네, 이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전 가능성이 있다고 또 생각해요. 치안도 깨끗하고 여행하기 좋으니까 되게 여행하기 좋죠. 많이 오시지 예, 않을까 예. 싶습니다. 와서 좀 돈 쓰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얄밉지만. 자, IMF가 또 한국 경제 성장률 굉장히 많이 내린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정확히 좀 어떤 사회가 지금 한국 경제를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같은 이유였었습니다. 네. IMF가 내렸던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반도체 부진을 얘기를 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중국과 맞물려 있는데 네. 중국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관련해서 한국이 다른 나라 국가보다 좀 부진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 IMF가 이 전망을 할 때 발표를 한 건 최근이지만 네. 사실 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이렇게 자료들이 많이 작성이 되고 너무 조금 이제 IMF가 전망은 잘하긴 하는데 너무 후행적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얘네들이 발표를 할 때 즉각적으로 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생각보다 텀이 길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수정이 많은 국가인데 아마 하반기 때 이렇게 삼성전자가 일단 감사한 걸 네. 모를 때 나온 거라서 그렇고 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고 또 동시에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하거나 내릴 때 정책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걸 빼먹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우리가 경고는 봐야 되겠지만 유의미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조만간 제가 볼 때는 수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한국이 중국과 점차 좀 멀어지고 뭔가 미국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좀 뉴스나 이런 거 보면 받게 되는데 그런 건 좀 괜찮은 건가요? 사실 우리나라는 수출하는 국가인데 어디와 척을 지고 이런 건 좋은 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중국에도 많이 수출하잖아요. 아니 이게 왜냐하면 모든 국가들이 예를 들어서 그냥 정확하게 그냥 서방 국가 아니면은 중러 이렇게 확 갈라졌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재밌게도 경제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국가가 독일하고 프랑스도 있거든요. 프랑스하고 독일이 미국하고도 대단히 가까울 텐데 경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양다리를 걸쳐이고 있는 걸 봤었을 때는 우리 입장에서 과연 그 큰 시장을 굳이 우리가 먼저 놓을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제가 짧은 식견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만약에 이 시장을 포기했었을 때 미국이 과연 그만한 걸 다 대체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IRA를 통해서 한국이 되게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자꾸 미국 정책을 보면 자국 우선주의입니다. 미국도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중국에 안 들어가니까 미국에서 내가 모든 혜택을 다 줄게가 아니라 미국 기업 우선이야라는 걸 하는 걸 봤죠. 이번에 IRA 때문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혜택을 받는 자동차는 오로지 미국 자동차밖에 없었었죠. 자, 그렇게 놓고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고 그럼 이쪽은 시장을 뺏기면 우리한테 과연 남는 게 있나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참 쉽지 않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입장에서 굳이 있는 시장을 우리가 애써 먼저 그렇게 던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치는 모르니까 정치 얘기는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뭐 경제적인 것만 놓고 보면 여전히 큰 시장이라는 걸 분명히 봐야 될 것 같고 좀 아쉬움이 되게 많죠. 예. 한국의 가계부채는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생각보다 안 좋은 상황인 거는 이미 익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부동산 가격이 제일 문제겠죠. 더 문제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있는 것도 많이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이 한국 분들의 어떤 그 가계의 상황 즉 이제 그 현재 돈을 벌어들이고 쓰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생활이 팍팍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임기치에 와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한국은행에서 볼 때 이와 관련한 부분들이 위험하긴 한데 이게 더 증가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최근에 여러 가지 면에서 뭐 부동산 시장도 대부분 조금 약간 바닥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도 현 수준에선 추가적인 위험보다는 뭔가 완화될 거에 대한 기대를 조금씩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일본은요? 일본 같은 경우가 되게 재밌는 국가인데요. 역시 일본 경제가 많이 어려웠던 건 역시 뭐 수출도 있었을 거고 관광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었는데 첫 번째는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많이 놀러 가긴 하지만 일단 관광이 많이 회복되고 있다. 그래서 외화 유입이 대단히 많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최악은 넘겼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동시에 최근에 일본과 미국이 대단히 가까워지면서
미국이 일본한테 경제적 혜택을 많이 주려는 노력들이 보여요. 예컨대 이번에 IRA와 관련된 후속 조치에서 네. 지난해 12월 1월 달에 있었던 거하고 이번에 구체가 나왔을 때 달랐어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 배터리 이런 거 만들 때 네. 이전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번에 일본을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일본은 미국과 FTA를 맺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일본에 대한 혜택을 주기 시작했다라는 것. 이건 조금 유의미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일단 미국은 일본에 대한 경제적 혜택을 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인다. 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이 많이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일본 경제는 미약하나마 회복세로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위험한 건 많이 넘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아무래도 현재 일본이 지금 취하고 있는 흔히 얘기하는 YCC라는 정책,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 그래서 현재 일본의 그 국채 금리를 아시겠지만 그 1%대 미만에서 묶어 돌려는 이 정책이 있는데 향후에 이 정책을 어떤 식으로 완화는 시켜야 되거든요. 평생 들고 갈 수 있는 정책은 아닌 거니까 그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 한번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은 나빠지고 있는 쪽보다는 그래도 조금 좋아지고 있는 쪽에 확실히 무게를 두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 신흥국 경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신흥국 경제는 국가마다 지역마다 제가 볼 때 많이 다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신흥국과 관련해서 중국 경기가 회복되면서 중국과 연관된 국가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회복을 보이고 있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웃긴 건데 옛날에는 미국이 저렇게 금리를 올리면 신흥국이 제일 먼저 나자빠졌었어요. 아시겠지만 양털깎기라고 많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신흥국 몇 개가 무너져야 미국이 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물론 아주 어려운 신흥국가 몇 개가 쓰러진 건 사실입니다만 사실 원래도 걔네들은 존재감이 없었기 때문에 얘기하기 그렇고 이번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위험했던 국가 두 군데가 영국하고 일본이었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영국에 트러스 총리 있었을 때 그런 사례가 있었고 일본이 있었고 그래서 이전처럼 미국이 무조건 금리를 올리면 신흥국이 어려워진다라는 논리는 옛날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전만큼 신흥국들이 쉽지 않은 건 사실인 건데 이전만큼 어려운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중국이란 국가가 좋아지면 원자재를 많이 쓸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흥국 대부분은 원자재 관련 국가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숨통이 트일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